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제 머릿말이었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유럽 통합을 탈근대 프로젝트라고 보고 왜 이게 실패했는가를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 비극을 보면은 유럽이 사실 그걸 중재를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죠. 유럽 통합은요. 유럽 통합은 패권주의에 대한 이 저항으로부터 사실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럽 통합의 첫 번째 시험대가 언제 일어났냐면요. 그 시험대가 유로존 위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발발을 했었던요. 자, 유럽은 단일 통화, 유로화를 도입을 하면서요. 99년에 합의하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통되고 그러죠. 유로화가요. 유로화가 소위 말해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처음에 1유로당 1달러에서 이렇게 경영에서 시작하다가 처음 출발할 때는 약간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요. 한 0.9유로 밑에까지 떨어졌었죠. 1달러당 0.9유로로요.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직전까지 1유로는 1.6달러까지 쫙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죠. 소위 유럽 통합의 힘이 이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유로화가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했었습니다. 예? 유로화가 달러를 그러니까는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그러니까는 거론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통합의 효과가 금융위기 전까지는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지식인들이, 여러분들 기업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북아 경제통합. 이게 한때 그러니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한중일 경제통합을 하자. 예? 정치적으로 서로가 이해관계가 틀리지만 경제통합부터 먼저 시작하자. 유럽처럼. 유럽 모델을 그래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가능하지도 않고, 예?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또 동북아 또 다른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통합으로 시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때문에.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로화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죠. 통화라는 것은 결국 이 유로화의 가치가 쭉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유로당 거의 1달러까지 이제 거의 가까이 지금 가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화를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유로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 뭡니까? 유럽 통합의 가치가, 유럽 통합의 그러니까는 이 신뢰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유럽 통합이 뭔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유로화의 가치라는 것은요. 자, 유럽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2000년 이후부터 해서 금융위기 전까지는 연평균 4.5%씩 성장을 했습니다. 연평균이요. 이거 유로화 단위입니다. 물론 유로화 단위로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절반 수준인 2.2%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유럽 통합의 효과를 상실했다는 얘기를 보이죠. 달러로 보게 되면 잃어버린 13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GDP로, 유로존이라는 게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에 그러니까는 이 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유럽의 그러니까는 이 GDP가 14조 달러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14조 한 1,000억 달러 정도 됐었죠. 이게 2000년에 비해서는 2배가 증가한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요. 왜? 유로화 가치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으니까요. 그 덕택을 받죠. 그런데 그로부터 지난해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14조 달러 미칠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14조 달러가 안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2007년 수준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07년이 금융위기 발발하는 그런 해잖아요. 2007년, 8년이요. 그렇죠? 그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년이 지났잖아요. 2014년이 지났잖아요. 잃어버린 14년인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게 유럽 통합의 초라한 모습인 겁니다. 자, 이게 유로화 단위로 계산한 겁니다.
유로존에서 이 유럽의 경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수하고 수출을 가지고 나눠서 보는데, 내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소비 지출이잖아요. 소비 지출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직전까지 저 빨간색 선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증가를 해갔었습니다. 해왔는데 그 증가 속도로 계속 갔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이게 감소한 거냐? 4,500억 유로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죽었다는 얘기죠. 특히 중간에 그린 색깔로 박스를 사각형 박스를 해놨듯이 이게 유로존 위기가 겪었던 시기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유로존 위기가 진행됐던 시기이죠. 그 시기에는 거의 소비 지출이 멈춰 있잖아요. 유로화로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로화로도요. 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 유로화로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이 유로존 위기를 겪은 이후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경제가 뭔가 망가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한 30%가 그러니까는 추세선보다 그러니까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소비 지출이요. 내수가 이만큼 그러니까는 망가졌다는 얘기죠. 수출은 보게 되면은 수출은 근데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유로화 기준입니다. 수출은 지속되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속도로요.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요.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유럽에 그러니까는 수출이에요. 2000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는 8년간 한 1,500억 달러 정도가 증가했어요. 예? 1,500억 달러 정도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월 수출액입니다. 월. 한 달에. 한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 수출액이 1,500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유로존 위기를 겪었던 2010년 이후부터 쭉 보게 되면 거의 멈춰있다가, 예?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더 증가해가지고 2019년, 18년부터 조금 증가를 해가지고 증가한 것이 한 200억 달러. 지난 13년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수출도 달러 기준으로 볼 때는 타격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유로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출이 그나마 증가한 건 뭐 때문이냐면요. 아까 그랬듯이 유로화 가치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떨어뜨려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마 이거 보면 일본하고 비슷한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엔화 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엔화 기준으로 수출액을 그러니까 이렇게 늘렸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그러니까 2007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뭐 이런 2011년, 1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된 거를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듯이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유로존 위기 이후에 최근에 특히 계속해서 유로화를 엄청 찍어냈잖아요. 그 연준하고 거의 경쟁을 하듯이 연준도 한 9조 달러 찍어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9조 유로 가깝게 8.9조 유로 정도까지 지금 찍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나마 그러니까 수출을 늘리지 않으면은 유럽 경제가 지탱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도 아직도 그러니까는 긴축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유럽 경제가 취약해졌습니다. 유럽 경제의 문제는요,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유럽 경제에서 유로존 위기가 왜 생겼느냐? 간단합니다. 자, 유로화를 도입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이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까지 각 지역별로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살았었어요. 각 도들이요. 그러다가 통화만 같은 통화를 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원활한 통화를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각자의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재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은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게 유럽의 화폐 통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유로화라는 거니까는 단일 통화만 도입을 하고 공동 통화를 도입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들 살던 방식으로 살자 이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화폐 통합이 가져온 하나의 큰 장점은 뭐였냐면요. 환율 리스크가 없어진 겁니다. 환율에 그러니까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즉 독일에 가서도 유로화를 사용하고 스페인에서도 유로화를 사용하고 그리스에서도 유로화를 사용하니까는 유로화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 입장 속에서는 그 돈을 가장 수익률이 높은 데로 그러니까는 가져다가 그러니까는 돈놀이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유로화를 가지고 투자했다가 유로화로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투자하려면은 한국의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회수할 때는 달러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환율들이 다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이 환율 리스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익률 차이만에 의해 가지고 돈들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예? 수익률 차이만 가지고 돈들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수익률이 높은 국가로 자본이 이동할 수밖에 없죠. 수익률이 높은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었었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익률의 대표적인 것이 금리잖아요. 특히 시장금리. 시장금리를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게 채권 수익률이잖아요. 그리스 정부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독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채권에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거하고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그리스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 그리스가 더 경제적인 그리스 경제에 대한 신뢰가 독일 경제보다 약하니까요. 그래야지 금리라도 좀 많이 줘야지만이 그리스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거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돈들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등등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로존 이겨를 했었던 집시 국가들, 집시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은 피그스라고 초창기에 번역했었죠. 피그라는 게 어떤 걸 느끼게 합니까? 발음상으로 보게 되는 돼지.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게 처음에 독일 언론들이 사용했던 저거였었는데 이것이 그 유로존 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너무 모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국가들의 이취를 받게 되면 집시가 됩니다. 집시 표현이 사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다 남유럽, 대부분이 남유럽 국가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위기가요. 좀 뭐냐면 집시할 때 G가 그리스, I가 이탈리아, P가 포르투갈, S가 스페인, 그리고 맨 끝에 I가 아일랜드 저쪽에 있는 나라지만은, 대서양 쪽에 있는 나라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집시 국가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 나라로 돈들이 계속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이 들어오다 보면은 당연히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 돈이 많이 들어온 나라 그래. 뒤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이 집시 국가 그리스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유럽 경제가 이 단일 통화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는 유로화 가치도 그러니까는 앞에서 보였듯이 강세를 보인 거예요. 신뢰를 얻은 거죠. 그래서 달러 대체 가능성까지만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온 돈들이 성장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물가도 올라갈 게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임금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돈들이 주로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요. 자동차라든가 소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무역을 통해서 거래하는 이런 상품들에는 안 들어가죠. 왜? 스페인에서 자동차를 샀는데 만약에 독일보다도 싸다면은 다 스페인 자동차 살 테니까는. 그래서 이 가격이 같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하고 스페인에서 똑같은 자동차 가격은요. 그런데 이동시킬 수 없는 상품들은 가격의 차이를 그러니까 없애기가 쉽지가 않죠. 대표적인 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육제, 즉 교육을 하지 않는 이 상품들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우리가 집을 스페인 싸다고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사가지고 독일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자동차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어져요. 부동산 시장으로.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요? 들어온 돈들이 그러니까는 은행을 매개로 해서 독일 은행이 스페인 은행한테, 독일 은행이 그리스 은행한테 빌려준 돈을 스페인과 그리스와 이런 국가들의 국민들이 빚을 내가지고 부동산을 막 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가계부채도 폭등하죠. 예? 폭등을 해요. 그런데 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는 수출에는 불리해지죠.
수출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왜? 물가가 올라간 나라의 상품 가격이 비싸니까. 예? 비싸니까요. 가격 경쟁력이 안 맞을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자연이 뭐냐면 무역 적자가 나게 되죠. 이들 나라에. 소위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지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져가지고 생긴 이 차이를 뭘로 해결했느냐? 독일이나 프랑스나 저 북유럽 국가에서 들어온 돈들로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금융계정이라는데 금융수지로 이걸 계산을 한 거죠. 예?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냐?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딱 발생했잖아요. 미국에서 소위 서브프라임 위기 사태가 딱 발생했잖아요. 금융에서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요? 돈들은 겁먹고 다 안전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안전지역으로요. 즉 뭐냐면은 독일의 은행이 그러니까는 그리스 은행한테 빌렸던 돈들, 독일의 은행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빌렸던 돈들을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하는데 은행들은 그 돈놀이로 대출된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요구받고 있단 말이에요. 만기가 이제 빌려준 돈 만기를 더 연장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부도날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은행을 부도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죠. 그 정부의 공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정부 채무가 급증을 한 거예요. 이 정부 채무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걸 재정위기라고 이렇게 막 표현들 했던 겁니다. 재정위기라고요? 근데 재정위기는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였었죠. 네?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죠. 그 경상수지 적자를 이 유입된 자본으로 메꾸다가 이게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돈들이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은행 위기로 발전하고 그걸 뒷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 채무가 정부 채무가 급증을 한 거죠. 정부 채무가 급증하다 보니까는 그 정부 채무가 급증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하락을 하죠. 신용등급이 하락하니까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4% 10년물 국채가 4%로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37%까지 급등했었죠. 당시에 2010년 4월 말부터 그리스 위기가 진행되잖아요. 예? 37%면요. 예를 들어서 1억 유로를 만약에 10억 유로를 빌렸다면은 4억 유로 가깝게는 이자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4% 미만에 있던 게 7%를 육박하고요. 이탈리아도 4 내지 5%가 7% 넘어갑니다. 이게 7%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채권금리가 7%를 넘게 되면은 이건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 뭐냐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자 갚는데 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시작한 것이 아일랜드 그리스에서 시작한 것이 이게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러니까 경제 순위를 보게 되면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3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 번지고 4위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으로 번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경제 규모가 소위 말해서 큰 나라들로 이게 번지면서 프랑스까지 막 이게 막 들썩들썩 거렸었습니다. 당시에요. 프랑스까지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유럽 경제가 단일 통화로 쓰면서요.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죠. 이걸 전염 효과라고 합니다. 컨테이전 이펙트요. 금융시장에서는요. 전염이 되는 거죠. 다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묶여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게 딱 이렇게 흐를 게 아닙니까? 예? 흐를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막 서로가 우왕좌왕 하다가 더 이상은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2년 9월 달에 유럽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겠다 그러죠. 그 전까지는 이거를 독일이 반대했었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개별 국가들이 사고 친 것을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이걸 해결해주게 되면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면서 독일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독일의 코앞인 프랑스까지 막 이게 전염이 돼가다 보니까는 독일도 이제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근데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를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발행한 국채를 다 사들이겠다. 이 선언만 했는데도 이게 위기가 이제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니까.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소화가 안 됐던 국채들이, 예? 이게 출구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유로존 위기는요. 그럼 여기서 딱 봐보세요. 유로존 위기라는 것이 한 세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해결책을 그러니까 필요로 했던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해결책은 결국은 뭐냐면 무제한 국채 매입인데 이건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면 이걸 사고 칠 때마다 이렇게 이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매입을 해주게 되면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하려면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에서 생겼잖아요.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 생기는 겁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서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부족할 게 아닙니까? 돈이요. 그만큼 많이 소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들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수입이 수출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의 소비를 억지로 어떻게 줄여요? 강제로요. 결국은 뭐냐면 소비의 한 축인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긴축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본의 가장 뿌리는요. 즉 금융시장에서 금융의 논리로 생긴 건데 이거를 재정을 줄여가지고 해결한다? 재정을 줄이게 되면은 누가 타격을 봅니까? 주로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타격을 보죠.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줄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서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요? 힘없는 부서의 예산부터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 불만이 굉장히 증대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경제는 더 침체되지죠. 그렇죠?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처음 출발점이죠. 자, 이 수익률 차이로 그러니까 자본이 그러니까는 유입돼 가지고 생긴 문제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생겼어요? 정부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즉 유럽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발행을 해가지고 중앙은행을 다 없앴단 말이에요. 없애고 유럽 중앙은행은 하나 중앙은행으로 다 통일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통화정책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금리라든가 이런 조절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개별 국가별로 그런 걸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남은 게 재정인데 개별 국가별로 그러니까는 이 재정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하다 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 수익률 차이가 이런 문제를 유로존 위기로 발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개별 국가별,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그러니까 개별 국가별로 할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재정은 개별 국가별로 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이게 생긴 문제예요. 재정을 공동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을 공동 운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정이라는 건 뭡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살림살이고 정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민주주의 원칙, 선출 권력이잖아요. 선출 권력들이 재정을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재정을 공동 운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치 과정이 통합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은 처음에 화폐 통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경제 통합을 하자고 했는데 재정 통합 없이 화폐만 통합을 한 것은 어차피 전륜발이었다 이겁니다. 재정 통합이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재정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 통합을 의미하는데 정치 통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유럽 합중국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이 미국 합중국이잖아요. 53개주로 구성된. 그러면은 독일 사람들은 더 이상 독일 사람이 아닌 거고 프랑스는 더 이상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다들 유럽 시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걸 할 거예요. 유럽은 분권하에 굉장히 익숙한 나라입니다. 분권하에. 예? 그래서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전통시대 봉건자가 굉장히 그 성행했던 이유가 분권의 역사, 중앙 집중적인 이런 것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예요. 중앙 집중적인 이런 국가 질서에, 정치 질서에.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개별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개별 국가들이 재정에 있어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속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10대 때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너 게임은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죠. 예? 부모님이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너무 늦게 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러면 너무 늦게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특히 딸들한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 큰 성인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 알아서 못하지요. 예? 왜? 이게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서 부모님의 걱정까지 그러니까 안 끼치게 하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도 단일 통화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국가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될 책임들, 유로존의 하나의 그러니까 회원 국가로서 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재정을 굉장히 그러니까 건전하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 유럽 통합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통합으로 한 결과 더군다나 유럽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살면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유로화를 도입한 나라들 전체에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개별적인 국가들의 입장을 가능한 한 억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합중국으로 만들기 싫으면은, 예? 소위 통일국가로, 통일정부를 만들기 싫으면은요, 그걸 만들 수 없으면은. 근데 그 국가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협조가 잘 안 된 거죠. 즉, 이 유럽의 통합은 완전하게 그러니까 한 나라로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개별 국가들 간에 서로가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 자기의 역할들을 그러니까는 스스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지고 있는 책임을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전체 통합이라는 것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국가 간의 협력이죠. 초국가 협력이죠. 그렇죠? 그게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네? 통합을 하자면서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제부터 자료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유로화가 출범을 1999년에 했어요. 그 전까지 저 빨간 선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 지금 이 5개 국가가 소위 집시 국가들이잖아요. 유로존 2기가 발발했던 예? 집시 국가들. 예? 스페인까지 맨 밑에 스페인까지 해가지고요. 빨간 선이 뭐냐면은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국채 그러니까는 이자율 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기준선 0이 뭐냐? 독일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만기 10년짜리 정부 채권의 그러니까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1993년경에는 독일에 비해 가지고 한 18%포인트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마스트리트 조약으로 하면서 이게 쫙 줄어들죠. 어차피 이게 격차가 줄어들 거라 자본들이 미리 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가 도입하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은 거의 붙어버리잖아요.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붙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들이 일로 들어오면서 돈들이 그러니까 집시 국가들로 막 들어오면서 예? 수익률이 그러니까 높은 나라로 막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높은 수익률을 보고선요. 돈이 들어오니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유럽의 이런 집시 국가들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아니 채권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죠.
예? 이쪽에 채권을 막 매입하니까, 투자를 하니까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이 채권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수렴을 한 거예요. 수익률이 수렴한 거죠. 그래서 2001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 2007년까지는 보게 되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수익률 차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유럽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유로존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굉장히 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값싸게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그 돈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미국의 빨간 선이 그리스고 여기 점선 미국도 있는데 미국보다 더 많이 올라간 국가들도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예? 부동산으로 이게 다 이 돈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계부채가 2000년부터 한 2007, 8년까지 급증하잖아요. 스페인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스페인 가계부채 급증하죠. 근데 기업들한테도 그러니까 부채가 마찬가지로 급증을 하죠. 그러니까 값싼 돈이 막 들어오니까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막 부동산 투자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한 거예요. 반면에 독일은 오히려 거꾸로 유로화 도입하고 난 이후에 가계부채가 줄어들잖아요. 기업부채도 완만하지만 줄어들잖아요. 예? 왜? 돈들이 그러니까 다 저쪽으로 나갔으니까. 예? 돈들이 나가고 그랬으니까요. 성장률 한번 봐보세요. 유로화 도입하고 난 이후부터 금융위기 직전까지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집시 국가들이요. 아일랜드는 57%, 누적 성장률이요. 그리스는 37%, 스페인도 33%, 독일은 13%뿐이 안 되는데. 왜?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통합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거예요. 누린 거죠. 예? 근데 경제만 이렇게 성장을 했을 뿐이지, 불평등은 심화되죠. 불평등은 도움이 안 된 거죠. 왜? 금융시장으로 들어온 금융의 논리로 돈이 들어온 것은요, 성장은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은,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은 오히려 심해지죠. 지금 뭐냐면 그 들어온 돈들을 이용하는 거는 고소득자, 부자들이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독일도 마찬가지로 불평등은 심해졌습니다. 독일도요. 통합하고 난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도 심지어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죠. 그래서 이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앙은행들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꼭 보는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성 대비해가지고 노동 생산성 대비해서 임금의 증가율을 보는 건데, 봐보세요. 또 집시 국가들이 독일은 그러니까 유로화 도입하고 난 이후에 금융위기 시작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떨어졌어요. 근데 집시 국가들 봐보세요. 아일랜드 34%, 그리스 32%. 임금이 막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예요. 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임금이 그러니까는 이 집시 국가에서 높으니까 당연히 무역 경쟁력은, 수출 경쟁력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독일은 거꾸로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독일은 굉장히 무역 흑자를 누리고 이들 국가들은 독일한테 무역 적자를 보게 되죠. 이 인플레율 봐보세요. 집시 국가들에서 인플레율이 폭등을 하잖아요. 이게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로존 위기는 흔히 우리가 재정 위기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재정 수지 한번 봐보세요. 평균 재정 수준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보게 되면요.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 플러스에서 재정 흑자였었어요. 독일도 심지어 마이너스 2% 정도 됐었는데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재정이 흑자였었어요. 근데도 유로존 위기에 당사 국가가 됐었잖아요. 유로존 위기가 터진 국가들, 집시 국가들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경상수지가 다 적자잖아요. 즉 무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자가 그러니까는 이 유로존 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외부 충격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들어왔던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요? 무역 흑자잖아요. 근데 무역이 적자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정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 봐보세요. 스페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유로화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정부 채무는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재정위기예요? 예?
반면에 스페인 같은 경우 경상수지 봐보세요. 적자가 계속 커지잖아요. 적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뭐냐면 경상수지 적자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돈들이 막 들어오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서 무역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계속 보게 된 거죠. 그 무역 적자를 뭐냐면 들어온 돈 가지고 고수익을 쫓아서 들어온 돈으로 메꾼 거예요. 그러다 그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은행이 파산 이렇게 이게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부 채무가 급증하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스페인의 정부 채무 봐보세요. 위에 쫙 증가하잖아요. 엄청나게. 왜? 그걸 뒷수습하는데 은행들을 그러니까 뒷수습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 채무가 급증하다 보니까는 스페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스페인 정부가 자금 조달하기 힘들어진 거죠. 예? 스페인의 파산 위기가서 고조가 되면서 예? 고조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중앙은행이 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다 매입하겠다. 이걸 발표하면서 이게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도 오히려 조금씩이지만 좀 줄어들었잖아요. 금융위기 전에는. 근데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그 더 근본 원인은 그러니까 단일통화 사용하면서 이 자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들이 수익률 높은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생긴 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리스 한번 봐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그리스 같은 경우 거의 3배 가깝게 유로화 도입하는 다음에 증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요?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리스의 GDP가. 예? 2008년도에 356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아니 3,56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니까요. 그런데 2020년에 1,888억 달러. 예? 거의 절반 수준 떨어졌잖아요. 잃어버린 그러니까는 사실상 13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같은 경우요. 이게 유로존 이게 충격이에요. 유로존 이게. 일본이 그러니까는 자산시장 붕괴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진행되고 있듯이요. 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도 유로화 도입하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기까지는 GDP가 급증하잖아요. 달러 기준으로도.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0%가 아직도 하락한 상태예요. 회복이 안 됐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회복이 안 됐다고요. 이탈리아가 세계 G7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잖아요. 예? 그렇죠? 유럽이 이렇게 후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역전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역전이 생긴 거예요. 예?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죠. 87% 수로, 그러니까 약 한 13% 하락했다는 얘기죠. 아직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요. 금융위기 전에는 그러니까 급등을 했었어요. 어? 이들 집시국가들이. 그런데 유로존 이게 터지면서 잃어버린 지금 그러니까 13년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도 봐보세요. 스페인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17%나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13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스페인도요. 마찬가지잖아요. 프랑스조차도 달러 기준으로는요.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요. 예? 회복이 안 됐어요. 금융위기 직전에 그러니까 2조 9,3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단위가 틀리면 조달러니까요. 근데 2021년에 지난해 2조 7천억. 예? 2조 7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그러니까는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2008년 수준을 잃어버린 13년이죠. 프랑스조차도 그렇다 이거예요. 예?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그 유로존 위기를 안 겪었던 나라도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회복들이 안 됐잖아요. 네덜란드가 2008년도에 9,519억 달러였었는데 지난해 9,250억 달러.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네? 유로존 위기를 안 당한 나라조차도 그러니까는 유럽의 경기 침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웨덴 복지가 굉장히 복지에 그러니까 이 대명사로 열리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스웨덴도 봐보세요. 2011년 수준을 회복이 안 됐어요. 2011년 수준. 예? 잃어버린 10년이죠. 예? 독일 정도만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약간 올라간 정도예요. 독일 정도만. 예? 유럽 경제에서. 독일만 그러니까는 혼자서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니까 강된 거예요. 자, 한국을 한번 봐보세요. 한국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계속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예? 이걸 보면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